30만 원보다 소송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를 거친다고 하면 뭐 하거나 밟게 되는데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준철님. 우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인 수리나시아의 대표 변호사이자 두 번째 기회를 만드는 스타트업 그라운드 베이직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철이라고 합니다. 주로 사람 간의 돈 문제, 돈을 주고받는 문제에 관련해서 일하고 있고요. 특별히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기술로 채무를 조정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서비스 리바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준철님 만난다고 하니까 지인들이 좀 다양하게 질문해줘가지고 일단 대신 물어봐달라 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게 있지만 뭐 재밌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혹시 친구한테 빌려준 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쵸? 받아야죠. 네, 자세하게 질문을 좀 더 드리자면, 제 지인이 친구한테 30만 원을 빌려줬대요. 아직까지 안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소송해도 되냐? 아니면 그냥 친구 잃었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30만 원도 권리고요. 소송을 하면 이기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보다 이게 현실적인가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30만 원을 받는 일과 이 친구와의 관계를 둘 다 저울질하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죠. 30만 원보다 소송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뭐 지급명령 신청이라거나 민사 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서도 써야 하고요. 작성된 걸 법원에 접수도 해야 하고 재판받는 비용도 따로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비용은 뭐 몇만 원 든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거를 하는 과정에 내가 드는 수고로움,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이걸 내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친구가 응답하지 않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법정에 나가야 하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받자고 1년을 매달려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개인 소송이 직접 뭐 한다거나 그러면 소송 비용만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30만 원 정도면 네.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혹은 뭐 채권 추심 회사 그 어디에 맡겨도 해결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땅치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차용증 같은 거 혹시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차용증은 서로 쓰지 않았고 카톡으로 일단 뭐 30만 원 빌려달라 뭐 이런 내역은 있다, 차용증은 아닌데 이거 증거로 써도 되냐, 그렇게 또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증거 됩니다. 이 돈 30만 원 빌려줬어, 언제까지 갚아? 라는 말을 내가 카톡으로 쓰고 친구가 응 고마워만 해도 증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언제까지 갚을게 뭐 이런 말도 없으면 혹시 어떡하죠? 이제 그런 경우가 애매한 거예요. 그냥 30만 원을 보낸 내역만 있을 때. 그럼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이 빌린 돈인지 아니면 그냥 준 돈인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두 사람 간의 관계, 그 돈이 갔을 때 그 전후의 대화 맥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차용증은 없는데 녹음 같은 거는 해도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내가 대화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반대로 내가 없는 자리에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슬쩍 녹음하는 가능하죠. 것도 예, 그래도 가능합니다.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 연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어떻게 얘기할지도 고민인데 또 돈 얘기 꺼내면 또 분위기 쌓여질 것 같고, 근데 또 안 하자니 또 매일 또 신경 쓰이고 막 소갈이 하고 이제 이러는데, 만약에 준철님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문제를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로 두지 않고
약속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나한테 주지 않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생각하면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미움의 감정이 커지면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하는 게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약속한 거거든요. 돈을 빌려갖고 언제까지 주기로 한 약속. 그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약속의 이행을 그냥 나는 요청할 뿐인 거죠. 뭐 어떻게 안 갚을 수 있어 막 이런 게 아니고 너를 오해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게 있는데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래서 연락해. 이건 어때? 정도 얘기하면 아주 드라이하게 그냥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상대방의 뭐 반응에 따라. 따라 이게 뭐 대화로 잘 풀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피차 알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잠수를 타버린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법으로 찾는 방법이 일단은 떠오르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철님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이런 일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지인에게 돈 빌려준 적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회수가 되었나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받았습니다. 오, 네. 혹시 뭐 가능하시다면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월급 150만 원도 못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법무관으로 근무했던 시절인데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아주 박봉의 급여를 받고 있던 시절에 돈을 아는 분께 빌려드렸는데 네. 그 돈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네. 저도 매우 난감하고 매우 어려웠고요. 그쵸. 전전긍긍했었고 왜냐면 그 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돈들을 채울 수가 없었거든요. 생계비를 거의 이렇게 네, 영향을 받는 시기였었군요. 네,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조치하기보다는 기다렸고요. 기다리면서 계속 관계를 이어갔고 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관계도 잃지 않고 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나중에 뭐 사정이나 이런 걸 들어서 네. 또 포용이 이렇게 넓으신 분이시니. 그랬다기보단 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네. 그분의 사정도 좀 나아졌던 것 같아요. 빌려준 돈 때문에 준철님을 찾아오신 분 중에 혹시 기억 남는 케이스가 혹시 있을까요? 있어요. 재작년쯤 진행했던 사건이 있어요. 네. 벌써 한 20년 가까이를 서로 돈을 거래하며, 그러니까 둘 다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네네. 사업을 하다 보면 늘 급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돈을 빌려줬다가 갚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갚았다가 서로 돈 거래를 했던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뭐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를 찾아오셨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못 받은 돈이 얼만큼이다. 네. 근데 상대방 이제 돈을 줘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소송에서 다 이겼고 네. 모든 돈을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선 그러면 해결이 됐겠구나 생각했는데 여전히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문제의 본질이 돈 그 자체도 있지만 굉장히 그 감정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소송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게 이 두 사람의 돈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구나. 차라리 이 문제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두 사람이 소송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로 조정하고 서로의 사정을 보다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조금 분쟁의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철님 말씀은 이 시간이 오래 끌수록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네. 그래서 이 깊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이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를 좀 생각이 들었군요. 네. 그래서 준철님이 법무부에서 또 직접 만드신 네. 그 서비스가 그래서 리바운드인가요? 맞습니다. 아까도 준철님 자기소개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그 기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화 때문에 또 비롯돼서 나온 서비스군요. 네, 이 리바운드 서비스에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피와 땀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네네. 채권자가 돈을 가장 온전히 받는 방법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채무자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를 원하는데
채무자가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못 주는 이 상황은 네. 지금은 못 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까 제 경우처럼 네네.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이 해소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못 줄 수 있는 상황이 뭐 100만큼을 내가 못 줘도 10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단정적으로 너는 못 주는 사람이라고 잘라내기보다는 네네. 분할하고 계속해서 그 변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결과적으로는 채권자가 온전히 나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리바운드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네. 실제로 이걸 뭐 소송으로 가거나 법으로 이제 끝까지 네. 뭐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하면서 끝까지 다 가더라도 이제 만약에 이분이 뭐 회생을 하거나 네. 파산을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승소를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뭐 몸이 너무 아파서 돈을 못 네. 갚는다던가 그러니까 돈을 아예 못 갚는 상황 때문에 그 채무자 입장에서 선택한 게 파산이나 회생 네. 이렇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 사실 네. 아예 거의 못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피해를 입는 거군요. 네. 어찌 보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이 리바운드란 서비스는 채권자와 채무자한테 둘 다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장치가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리바운드는 우선 채권자를 위한 서비스이지만 리바운드가 제공하는 이 조정의 기회 그리고 이행이 관리되는 기회는 채무자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채무자에게 도움이 돼서 채무자가 살아나면 다시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네. 이렇게 이제 못 받은 돈 때문에 소갈이 하고 있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혹시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모르고요. 채무자도 채권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10수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네.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들은 생각보다 변제할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났던 채권자들은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기다려줄 수 있고요. 네.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음이 충분한데 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자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미 한번 약속이 실패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되는 것 같고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늘 두려운 상황에서의 일상을 살고 있어요. 언제 내 계좌가 묶일지 모르고 언제 내 일상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전화 통화 받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은 뭐 거의 1년 혹은 뭐 그 이상 걸리기도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그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이 리바운드 서비스를 통해서 채무자가 다시 한번 내 변제 상황에 맞게 조정해내고 그 이후에 이행이 눈에 보이게 관리된다면 그리고 채권자 역시 그렇게 조정되고 이행 관리된 그 시스템 속에서 나의 채권을 온전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면 저는 뭐 아주 극단에 있는 극단에 있는 경우들이야 저희가 해결할 수 없겠지만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의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방법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음지의 영역을 양지로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또 어려운 주제였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네, 첫 촬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안경 낀 사람 때리면 진짜 살인 미수가 되나요? 살인 미수가 직관적으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진지해, 그러니까 제가 가볍게 답변을 못 하나 봐요. 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쌍별로. 네.